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고요. 다음 카페니까 다음 들어가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조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좀 보여주기 싫은 글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shim83 네이버입니다. 자, 활용하시고요. 우리 기초특 강의인데요. 행정 과목 소개를 조금 하고 행정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특히 최근에, 특히 올해 2017년 들어와서 주요 시험인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행정학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됐는데 사실은 행정직 준비하면서 행정의 선택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학교 같으면 전공 필수가 지금 선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제도는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서의 행정학 과목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 같은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 장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은 합격 점수 정할 때 원점수가 아니라 조정 점수가 적용되죠. 그죠? 조정 점수는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거 아실 겁니다. 조정 점수는 이렇게 50 플러스 간단히 말해서 본인 점수 마이너스 평균 점수.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조정 점수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들 결국 상대평가인데 본인은 시험을 잘 치고 남들은 못 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점수는 좋게 나오겠죠. 그럼 이 식에 따르면 평균이 낮은 과목이 유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컸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죠. 시험 시행이 몇 년 지나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져서 평균 점수 거의 비슷합니다.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2, 3점,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과목이 평균이 낮기 때문에 또 높기 때문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거의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평균 점수나 표준 편차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내 어떤 과목 선택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공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노력해서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본인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래서 조정 점수 잘 나올 수 있겠는가? 행정학은 가능하다. 그게. 자, 조정 점수가 여러분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높게 나올 수 있죠. 과거 필수 과목이었을 때 행정은 좀 많이 광범위하게 좀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 대학을 갔든 안 갔든 그리고 또 어떤 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부해서 뭐 여러분들 점수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정 점수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잘하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남들 더 시험 잘 쳐서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직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과거에는 필수 과목 체제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직렬을 선택하고 그 직렬에 있는 필수 과목을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거 공고문이 나오면 자기 유리한데 시험 치면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적으면 행정학 과목은 국어 거의 전 직렬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도 하나 더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행정학은 모든 직렬에서 여러분 선택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필수 같은 선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7급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7급 시험에는 여러분들 이게 필수 과목을 선택이 되어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죠.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7급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행정을 꼭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또 군부대 내에서 그러면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군무원 시험에도 여러분들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군무원 시험 자체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목 행정학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제 푸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유리하죠. 문제 푸는 시간은 뭐 가장 짧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해서 뭐 자료를 주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이론 내용으로 다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론 내용으로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죠? 좀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또 행정 관련 제도나 법령, 그죠? 제도라 그럴까요? 그죠? 제도의 내용으로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거 OX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금방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또 제대로 수업을 들었다면 이론만 했던 거, 그리고 문제풀이 했던 것들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학생들은 거의 5분 안에 풀 수 있고, 좀 걸리더라도, 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뭐 10분이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시죠? 좀 이따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료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무슨 내용, 이론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제도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리한 점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빨리 푸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과목,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 예컨대 국어나 이런 같은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유리한 점이죠. 대부분 다 학생들이 그 공무원 시험 치는 데서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많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필기 합격했을 때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서도 유리하죠. 행정직에서는 당연히 뭐 물론 본인 인성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식 질문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행정학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최종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실무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대부분 다 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알면 업무 지시받을 때 이해하기도 쉽고 또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위가 좀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물론 뭐 별로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뭐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위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조직 구성이나 관리 이런 것들 관련성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행정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행정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공부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면 좋겠는가? 약간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암기 위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둘 다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뭐, 기억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든, 암기하든, 기억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해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80%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암기로 풀 수 있는 것은 20%도 안 되죠.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도 안 됩니다. 실제 문제 출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죠. 이해하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 예컨대 우리 행정 주요 주정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역관주의라 그랬을 때 일단 한글로 돼 있지만 그 말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 뜻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또는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지. 역관주의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라는 것이지 외우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걸 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주관식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객관식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보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면 되죠. 그죠?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요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알면 보통 이런 이론이나 제도 중에서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제도나 이론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컨 특징이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가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국사 공부하듯이 막 앞에서 가서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역관주의가 이런 제도라고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그 의미가 그런 거니까, 이런 장점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다 10가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그 특징이 책에는 10가지가 나와 있지만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 특징들은 그 의미가 그런 거니까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맞아 틀리다 그런 식으로 장점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우려고 하니까 많다고 느껴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하는 거,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공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 정확히 알았다면 공부의 80%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유추하고 연결시켜서 다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아주 간단하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행정은 아주 간단하게 말했을 때 정부가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까요?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뭐를 할까?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 그거부터 이제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표지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1페이지에 현대적 행정과정 단계라 그래서 가로 1번 목표 설정부터 제일 밑에 가로 7번 완료 또는 시정 조치까지 실단계로 나와 있죠. 저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행정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다 그런 거 아는데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과정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적으로 동그랗게 한번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자,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부는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순서를 따져보면 일단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정부도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는 이 편 정책면에서 다루는데 그것을 정책 의제 설정한다 그러죠. 그 의제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달성해야 될 바람직한 상태나 목표를 상태나 방향을 정하는데 그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목표로 하고요. 그 정하는 것을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정 과정은 그래서 목표 설정부터 얘기하죠. 목표 설정부터 얘기합니다. 목표는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걸 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건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to고 그렇게 말합니다. where라고만 적어놓으면 알 수 있죠. 바람직한 방향이나 여러분들 상태를 정하는 것, 목표 정하는 겁니다. 자,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정책 결정이라 그러죠. 정책 결정. 즉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겁니다. What to do. What, 그죠?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거죠. 자, 요게 정책이 결정되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과정을 기획한다 그러죠. 기획.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How to do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저절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조직화 만드는 과정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널찍하게 적을 수 있죠. 조직화 그랬을 때 이 조직화 작업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구조를 형성하고 인적 자원 동원해서 배치하고 그리고 물적 자원 동원해서 배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배치하죠. 이런 걸 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절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죠.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동작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작화. 근데 동작화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바람직한 것은 동기부여를 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구성원들이 알아서 잡아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여러분들 바로 평가 과정이죠. 평가입니다. 평가는 통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속의 평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거,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시정조치겠죠 여러분들. 자,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음에 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료시켜서. 그래서 완료 또는 시정조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부 행정 과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행정 내용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행정 전체 내용은 7편으로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편 보통 행정 2편에 정책론이 나오는데 정책론에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목표 설정 이야기 그리고 특히 정책 결정 이야기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획에 관련된 얘기를 2편 정책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론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요 중간에 있는 것들, 이거 여러분들 인적 자원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따로 떼냈습니다. 어디로? 여러분들 4편 인사행정론으로 따로 나와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에 관한 것도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따로 떼냈습니다. 여러분들 5편 뭐 재무행정론으로 따로 떼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요거 따로 떼내고 남아있는 거 예컨대 구조에 관한 얘기, 조직 구조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동기부여 이야기가 주로 3편 조직론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끝에 있는 것들, 끝에 있는 거 이거 좁게 보면 이거 시정 조치를 완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통제나 평가 이걸 다 포함해서 이만큼을 행정 완료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편 행정 완료론에서 행정 통제 및 행정 개혁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행정 전체를 이렇게 보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행정책 어느 책에는 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그 가로 1, 2, 3, 4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대령기 보시면 자 표로 행정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에 소개되어 있죠. 행정안 총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간 세분화해서 8편 그렇게 뭐 서술한 책도 있지만 보통 7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제목 보면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내용.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행정학 총론이죠. 행정학 총체적 이야기,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행정학 총론,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학 기초가 될 수 있죠. 기초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지만 뭐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도 좀 많습니다. 수업 들어보면 또 공부해보면 내용도 많고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죠. 그죠? 그리고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몇 번 듣고 보고 하면. 그리고 2편부터가 강론이죠. 강론인데 이 강론이 바로 행정이 또는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한 겁니다. 먼저 사회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뭐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2편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정책론입니다. 2편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관한 그런 연구들입니다. 3편은 조직론이죠.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3편에 나와 있죠. 조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죠.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 4편에 인사행정론이 있습니다. 사람, 정부로 말하면 사람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편은 여러분들 사람만 가지고 일할 수 없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 5편 재정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돈, 즉 정부로 말하는 예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예산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편 재정론을 여러분들 예산론이라고도 하죠. 예산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보고 그죠?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활동이 행정 완료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책에서는 여러분들 행정 완료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따서 행정 통제 및 행정 개혁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행정 통제 및 행정 개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도의 내용인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행정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행정론. 이렇게 전체 행정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비중 8주 수업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죠. 1편을 3주 정도 수업하게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8주 중에 3주 그만큼 내용이 많으면 또 처음에는 설명할 것도 많죠. 그래서 여기는 걸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1주입니다. 그죠? 정책론 1주, 조직론 1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고 6편의 내용이 적기 때문에 6편 책을 묶어서 여러분들 한 주라면 8주 수업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7파트인데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입니다. 그죠? 3, 7, 21인데 6편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합쳐서 20문제 출제가 되죠. 물론 어느 파트를 정한쌤이 출제비는 들어가는 것 따라서 어느 분은 약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사행정 전공자가 들어가면 인사행정을 3문제가 아니라 4문제, 5문제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번 지방직 시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학은 이 전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단 시험장에 가면 금방 풀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공부할 때는 약간,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조금 많아서, 그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문제들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힘들더라도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출제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시험 위주로 단원별로 정리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 내용은 뭐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랬을 때 그 3페이지에 여러분들 잠깐 저 시계가 맞나? 벌써 1시간 지나갔어요. 맞아요. 자, 저 시간이 우리 밤부터 시작했죠? 밤부터 하니까 좀 헷갈리는구나. 맞나요? 반시부터 있는 거 맞죠? 자, 1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관료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옳은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끔 이렇게 약간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박스형 문제가 가끔 한두 문제씩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지방교행국어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풀 수 있는 것들. 그 보기 안에 보면 여러분들 차례차례 볼까요? 기억에. 권위주의는 아시죠, 여러분들? 뭐 권위를 중시하는 거라서, 사람 간의 관계를, 평등 관계를 보지 않고 지배 복종 관계를 보는 게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계층주의, 서열주의라고도 하죠. 그랬을 때. 이러면 이거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그렇죠. 위에서 권한 같은 걸 잡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집권주의적 권한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뒤에 의사결정을 폐쇄화시키고 밀출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죠? 기억은 맞죠? 그 다음, 니어는, 집단주의는 집단을 중시하는 거지, 개인의 능력보다. 그랬을 때, 집단주의는 다른 말로 연고주의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랬을 때, 집단을 중시하는 거니까,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여기까지 맞을 수도 있겠네. 그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는 좋겠지. 집단 똘똘 뭉쳐서. 그렇지만, 할거주의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할거주의를 가져올 수 있죠. 할거주의는 자기 소속 집단만 중시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 집단주의는 할거주의 태도를 뭐,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단주의는 집단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심지어 안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지만 할거주의를 가져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렸죠. 뒷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D가 온정주의는 말 그대로 정을 중시하는 거죠. 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어떤 객관적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조직에서 통용되는 그런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라든가 감정이 끌려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정주의. 그랬을 때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 말은 맞겠네, 그죠? 온정주의 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작용하면 되는 것처럼 행정의 공평성, 합리성을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저해할 수 있죠. 잘 쓰면 너무 정에 이끌리면 그렇잖아요. 개인적 친분관계나 정에 이끌리는 것처럼 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D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어떤가요? 형식주의는 말 그대로 형식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중시하는 거죠. 내용의 실질보다는. 그랬을 때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라든가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목표 대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목표 대치는 다른 말로 목표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표 대치 또는 목표 전환. 목표가 이렇게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이나 절차,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규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특히 일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수단 사이의 우선순위를 뒤바뀌는 것, 이 목표와 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뒤바뀌는 것을 목표의 전환 또는 목표의 대치라 그럽니다. 그 원인 중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바로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수단에 불과한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걸 동조 과잉이라고 그러고 그 때문에 목표 대치나 목표 전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해도 그냥 읽어보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신행정학 또는 신행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이론에 관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론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저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도 전체 흐름을 한번 적어보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죠. 때로는 그 이론들이 나왔던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행정 이론의 전개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했죠. 앞에 어떤 이론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그 이론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어서 새로운 게 시제고 그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통 행정 이론 중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죠. 조직이나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할 때 또는 회사를 운영할 때 뭐가 경제 욕구가 중요하고 공식 구조를 잘 갖춰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니까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인간관계론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죠. 약간 대립됩니다. 대비됩니다. 그죠? 이게 대비돼서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행태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행태론 또는 행태주의. 특히 행정학, 과학학 시기를 이제 중요하게 가렸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행태론. 그렇죠. 초기론 중에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내부 문제를 연구했죠. 내부 문제. 폐쇄적입니다. 따라서 바깥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나중에 생태론이 등장하게 되었죠. 바깥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론. 생태론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다. 환경 중요하다.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뭐 종합적으로 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뭐가 체제론. 체제론이라는 게 나중에 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태론 체제론에서 환경을 중시하니까 그러면 나라마다 환경은 다를 것 같고 환경이 다르면 행정도 다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는 여러분들 비교 행정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교 행정론. 그래서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해봤더니 여러분들 미국처럼 발전한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많더라. 그래서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발전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연구했던 발전 행정론이 있습니다. 발전행정론.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가장 성공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발전행정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또 좋은 일이겠지만 미국 자체 내에는 문제가 없는가? 미국 자체 내에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미국 자체 내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신문제에 나와 있는 신행정론입니다. 신행정론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된 흐름, 행태론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너무 과학적 연구 그런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자고 나온 것이 바로 신행정론입니다. 이 신행정론은 여러분들 접근법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으로서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보면 후기 행태주의 내용이나 신행정 내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이 신행정의 내용으로서 이어지는 것 또는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현상학,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 그리고 신제도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그런데 특히 신행정론은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거라서 적극적인 정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커집니다. 너무 커지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안 돼. 좀 줄여야 돼.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1980년대 최근의 이론이죠.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영어로 New Public Management, NPM이죠.
최근의 연구였고 또 실무에도 많이 적용시켜 봤기 때문에 중에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실행정리 시험에 출제됐지만 사실은 NPM이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죠. 가장 중요한 걸 할 수 있고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거버넌스 이런 말이 나왔었고 요게 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소정 보완하는 여러분들 뉴거버넌스 그런 용어도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거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신공공 서비스론 그죠? 신공공 서비스론 영어로 NPS, New Public Service 그래서 NPS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쭉 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용이 이론들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되고 다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론이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게 등장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 연결고리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신행정론입니다. 신행정론. 자, 신행정론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신행정론 요거는 격동기 여러분들 격동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미국 사회는 1960년대 말부터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 많이 발생해서 그죠? 그 문제점의 공통점이 갈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격동기다.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안정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론이나 처방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 필요했다 그 말이지. 그 새로운 거 신행정론입니다. 자, 뭐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가 빈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 문제가 심각했는데 기존 이론 특히 행태론이 그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태론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반행태론적 입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후기행태주의라 그럽니다. 특히 이 이론에서 후기행태주의나 신행정론이 강조하는 이념이 그거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적실성 그리고 여러분들 적실성과 바로 뭐 실천성 이런 걸 강조하죠. 행태론에 대한 그 반발로서 그죠?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적실성은 이런 거죠. 뭐 정리할 수 있는가 없는 그런 따지지 말고 현실에서 진짜로 현재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를 연구하자 그런 겁니다. 현재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를 연구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실성입니다. 그리고 실천성은 그렇게 연구만 하지 말고 현실 문제 해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처방책을 제시해라. 처방책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하는 탁상 공론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갈등이 생긴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너무 배려가 필요하다. 그 배려해주자 그것이 이념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그죠?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많이 중시했습니다. 어디에서? 신행정론에서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제 풀면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번 문제 보면 그러한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디귿, 리얼은 맞고 나머지는 틀렸죠. 차례차례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기억 효율성 강조 틀렸죠. 효율성 아니고 뭘 강조했다고? 요거 효율성이 아니고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배려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형평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실정주의 연구 지향 틀렸죠. 실정주의 연구 지향 했던 것은 뭐죠? 행태론입니다. 행태주의죠. 그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행정론이고 바로 그렇죠. 니은 틀렸습니다. 실정주의, 실제 정면한 연구 강조했던 것은 행태주의고 그러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신행정론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실정주의 연구 비판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행태주의고. 디귿은
적실성 있는 행정연구 맞습니다. 그죠? 바로 적었죠. 적실성. 적실성 있는 행정연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문제 연구하자 그런 겁니다. 뭐 과학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2월에 고객 중심 행정 맞습니다. 그죠? 고객 중심. 특히 소외계층. 약자들 보살핌이 필요하다. 고객적 국민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와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기업식 정부 운영 틀렸죠, 여러분들. 특히 기업식 정부를 강조했던 것은 저 뒤에 나오게 된 뭐, 여러분들, 신공공 관련적 NPM이죠. NPM에서 그러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런 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관 또는 뭐 이념적 스펙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라서 우리나라도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TV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행정학적으로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진보주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보통 보수주의를 우파라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에 적어 볼 수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수주의 우파. 그리고 진보주의는 좌파라 그러죠. 그래서 왼쪽에 적을 수 있어요. 진보주의 좌파. 그랬을 때 먼저 내용상 오른쪽에 보수주의는 여러분들 시장이나 경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시장에 맡겨두는 거죠. 시장 자율에 맡겨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결국 시장을 믿는 거죠. 시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시장주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장주의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뭐 시장주의자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보수주의를 염두에 두고 풀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왼쪽에 진보주의, 좌파는 여러분들 사회나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심하면 공산주의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행정학에서는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보수주의 시장주의자 대표자로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담 스미스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진보주의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사람 저메인 케인즈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두면 가끔 보기 한 번씩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그 표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확인해 보면 옳은 거라 그랬죠. 정답은 2번인데 2번에 보면 진보주의자들은 조세 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반대로 보수주의에서는 개인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도와줄 필요 없다고 보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잘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노력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정부가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보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 왼쪽 칸에 여러분들 왼쪽 칸에 위에서 두 번째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그러면 왼쪽에 진보주의는 뭐라고 했죠? 효율성, 공정성, 번영과 진보에 대한 뒤에 중요하죠. 자유시장 잠재력은 인정하되 뒤에 뭐 시장의 결함과 윤리성 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윤리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문제 생긴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점 뭐라고 됐어요?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선한 정책, 즉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소외 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공익 목적을 위한 정부 규제 정책을 뭐 선호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두 번째 점 중요하죠.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옹호합니다. 바로 그렇죠. 이 반대가 보수주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일단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떤가요? 자, 1번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틀렸네. 정부를 신뢰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보수주의자들은 뭐 시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믿고 정부를 불신합니다. 왜? 잠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오른쪽에 보수주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보수주의 내용에서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여러분들
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평가. 기본적으로 뭐, 그냥 나와있네. 자유시장을 신봉, 보수주의에서는 뒤에 정부는 불신. 왜? 정부를 왜 불신하는데 밑에 칸이 아니고 다음 줄에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어디에서는 보수주의에서는. 따라서 시장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강조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1번은 틀렸고 3번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틀렸죠. 신자유주의는 쉽게 말해서 새롭게 다시 자유를 주자. 누구한테? 시장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자유주의 또는 다른 말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반대적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적 NPM이었죠.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자유를 주하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 부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그리고 4번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심이 됐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큰 시장 실패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큰 시장 실패. 시장에 맡겨뒀더니 뭐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공황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여러분들. 자,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이 많이 축적되었고 그 축적된 자본으로 많은 공장이 건설됐고 그 건설된 공장에서 물건이 갑자기 많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소비할 준비가 안 돼 있죠. 돈이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여러분들 안 팔리니까 종업원들 좀 내보내고 내보낸 종업원들은 뭐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악순환되어서 경제 전체가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바로 경제 대공황이죠. 그래서 대공황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뭐 뉴딜 정책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의 정부, 최선의 정부 아니구나. 그래서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하자. 그런 게 나오게 되었죠.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행정 공부하면 2년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기본서에 정리된 그 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번 문제. 행정 가치 중에서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치는 행정 활동할 때 따라야 되는 행동 규범, 그죠? 지도 정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크게 두 가지 나눠지죠.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눠집니다. 아쿠어프가 구분한 것인데 자, 본질적 가치는 여러분들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표에 있는 것처럼 행정을 통해서 이룩하고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궁극적 가치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익, 자유, 형평, 복지,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운다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앞글자 따라서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공자형이 복지를 평정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공자형, 복지, 평정 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본질적 가치이고 아닌 것들은 뭐 그게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수단적 가치죠. 오른쪽 가는 수단적 가치는 비본질적 가치로서 궁극적 목표로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입니다. 즉,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는, 그죠? 다른 걸 추구하는 이걸 통해서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하죠. 예컨대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그리고 그 외 중립성, 가능성을 포함해서 수단적 가치라 그럽니다. 이 수단적 가치의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자,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건데 정답은 4번이지만 차례차례 보면 1번. 자, 대외적 민주성. 민주성은 여러분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나눠지죠. 국민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대외적 민주성이고 대내적 민주성은 행정관리 민주화입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그랬을 때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국민들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대외적 민주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다.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 수 있죠? 그리고 3은 전통적 책임성 여러분들.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왔습니다. 그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제도 책임성은 바깥에서 제도 통제에서 확보되는 책임을 말하고 자율적 책임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잖아요. 저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번 뭐 정답이 쉽습니다. 2017년 서울시 국어 문제인데 쉽죠. 4번에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에 강조됐다 틀렸죠. 여러분들 특히 사회적 효율성은 민주성도 감안한 효율성으로서 과학적 관리론이 어디에서 인간관계론에서 그죠?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반대로 과학적 관리론은 제일 처음에 뭐 기계적
효율성은 기계적 능률성 강조했죠. 여러분들 그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달성하자는 기계적 효율성이나 기계적 능률성 강조했던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렇게 나오면 1번, 2번, 3번은 헷갈리더라도 4번은 명확히 정답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념 중에서 특기 중에 또 5번이죠. 공익입니다. 공익은 뭐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니까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었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그런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공익 여러분들 그랬을 때 공익은 보통 공공이익 그렇게 말하죠. 공공이익. 그런데 공공이익이 또 무슨 뜻이고 또 특히나 개인이익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공공이익으로서 공익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공익이 여러분들 개인들의 즉 사익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이익 사익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논쟁이 있죠. 자, 개인이익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체설입니다. 실체설은 여러분들 공익이 사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해서 설치설을 적극설이라고도 합니다. 적극설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아닌데, 자, 사익을 떠난 공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익이 조정된 결과가 또는 여러분들 타협된 결과 공익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과정설입니다. 개인들이 이걸 존중하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설 반대 소극설이라고도 하고 개인들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설 민주적 공익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민주적 공익관이라고도 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민주적 공익관 그러면 과정설을 염두에 두고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설명 옳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답은 3번이죠. 3번부터 먼저 보면 실체설은 자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익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개인에게 침해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대표하고 있다. 개인들이 이걸 좀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말로는 공익인데 공익이 아닌 그런 이익을 위해서 개인들이 이걸 침해할 수 있는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틀렸는데 1번 실체설은 집단과 상호작용 사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틀렸죠. 저렇게 공익이 집단 간 상호작용 사물이다.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뭔데? 제일 앞에 실체설 아니고 과정설 그죠? 틀렸고 그리고 이번에 과정설의 대표 학자에는 플라톤 그리고 루소 등이 있다. 여러분들 플라톤과 루소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의 대표자입니다. 도덕자 가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실체설의 대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입장이다 틀렸죠. 저렇게 보는 거 공익과 사익이 완전히 구분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제일 앞에 과정설이 아니고 실체설이죠. 실체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정설에서는 개인들의 이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니까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